그렇죠. 자, 지금 시작했어? 자, 70쪽, 71쪽 보시고, 저희는 지금 정보의 확인 유형을 하는 중입니다. 독서 영역의 지문은 설명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을 던져 나가요. 근데 그 정보들에서 저번 시간에 저랑 했던 게 뭐냐면, 네모 첫 번째, 핵심 정보에 파악을 하셨죠. 근데 이거는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명칭이고, 제가 좋아하는 건 핵심 정보란 말보다는 주제 파악, 바로 인지하실 수 있게 합니다. 핵심 정보라는 건 주제 파악.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니네 나랑 뭐 했었냐? 71쪽에 있는 4개의 문단들을 다 중심 문장 찾아보고 문단 요약들을 해봤었지. 한 문단 한 문단에서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글 전체에서 하는 걸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말이에요. 한 문단에서 했던 것들을 글 전체로 확장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볼 텐데, 따라와 보시고, 이제 두 번째 네모, 7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세부 정보의 확인. 자, 이 세부적인 정보들을 확인하라고 한다는 것은 부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내라는 거겠죠. 이걸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내용 일치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줄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1번 옆에 1번 밑에 성격 밑에 첫째 줄 오른쪽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과 일치를 확인하는 유형이다. 흔히 내용일치 유형이라고 한다. 적혀있죠. 동그라미 땅 해두시고 내용일치. 자, 얘들아, 아직은 우리가 국어 모의고사를 사실은 45문항 전체를 놓고 제대로 풀어보신 분들도 드무실 거고요. 아직 국어가 어떤 것인가, 수능의 국어가 어떤 것인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니 뭐니 해봤자 아직 전달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국어의 유형은 시든 소설이든 비문학이든 화법, 작문, 문법이든 간에 사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치예요. 일치. 얘들아, 답은 지문 속에 있다는 거 사실을 알고 있지? 지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잖아? 모든 문제가 이거야. 그래서 말이야, 니네는 내용 일치 유형을 할 때 선택지의 단어를 지문 속에서 찾으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찾아서 확인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머리로 지문 읽은 다음에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안 하셔도 여러분 성적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이건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풀어나갈 수 없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머리로 생각해서 풀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화자가 이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님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지 않을까? 시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지 혼자 님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지 않을까? 오케이. 선택지 말을 보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이면 국어의 선택지들은 대부분이 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되돌리려 한다는 근거를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비문학처럼 문학도 푸시고 무조건 있냐 없냐야. 찾아서 푼다는 건 있는지 없는지야.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은요, 금방 설명드렸던 이런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유형이다를 알려주는 단어가 딱 이렇게 존재하거든?
내용 이런 것처럼 밑에 노란 박스 한번 봐봐요. 진한색 글씨로 해놓은 것들 있죠. 걔네들의 동그라미를 하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언급한 것 찾으라니까 이 내용일치 문제구나. 내용 찾으라고 하니까 내용일치 문제구나. 이해 내용일치네. 일치 당연히 내용일치네. 반응 조금 쉽지만 일단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런 단어들을 딱 동그라미 하면서 이건 내용일치 유형이니까 무조건 찾아서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런 단어들이 금방 보셨듯이 윗글에서 언급한 것, 위글을 이해한 것, 사실로 옳은 것, 요런 아니면 내용 뭐 이런 단어들을 만나면 당연히 내용일치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근데 밑에 것들하고 비교를 잠깐 해봐요.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옳은 것, 그 다음에 윗글을 읽고 추론한 것, 윗글을 읽고 심화학습을 한 것, 비판한 것, 질문한 것 등등 대표적인 유형들을 다 적어드렸는데요. 자, 얘들아, 위에 거에 비해서 밑에 거는 반응을 보이고 추론하고 심화하고 비판하려면 나의 뭐가 개입되는 거야? 내 생각, 내 주관이 끼어드는 거지. 어? 그러면 이게 문제마다 답이 달라질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이런 문제를 60만 명이 푸는 수능 시험에서 낼 리가 없는 거거든. 이런 단어들에 낚이지 마.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비판 안 해도 돼, 얘들아.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된다. 어려우시면, 유형 파악이 어려우시면 그냥 다 내용일치라고 해버리세요. 있다 없다 찾겠다 하시면 됩니다. 독서 문제의 본질적 유형이에요. 독서 문제 지문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이 문제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괴롭게 할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거 연습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밑줄 긋고 갈게요. 맨 밑에 이 해결 방법 맨 밑에 보시면 둘째 줄 오른쪽 끝에 선택지에라고 나와 있지. 거기서부터 끝까지 그을게요. 읽어봅시다. 선택지의 문장 전체를 틀리게 적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택지의 문장 전체가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 어떤 한 단어가 틀리는데 보통 그 단어들은 주로 필수 성분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것들입니다. 문장이 제 아무리 길어도 주어, 서술어, 어디를 위주로 확인? 처음과 끝이 뒤집어져 있지를 않은지를 잘 확인하시고 목적어 유심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71쪽에서 4개의 문제를 보셨는데요. 4개 문제 중에 1번, 2번은 문제풀이를 했어요. 3번, 4번은 저랑 뭐만 했죠? 문단 요약만 해놨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일단 3번 먼저 문제 읽어보세요. 괄호 1, 2의 내용이 다음 글과 일치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하시오 라고 연습 문제를 하나 내봤는데요. 밑에 보시죠. 읽어보시고 바로 판단해보세요. 이게 저희가 이틀 전에 수업을 했지만 이미 여러분 휘발성 특징 때문에 다 날아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있다 없다 확인하세요. 금방 했죠? 자, 봅시다. 한 물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 하고 정의했죠? 정의하는 단어는 뭐? 핵심어. 저번에 그렇게 필기하셨죠? 정의하는 단어는 핵심어입니다. 이 문단의 주어예요.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어떻다를 찾아보니까 두 줄 아래 중간에 사례 제외하고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나 운동하고 있을 때 모두 성립하며 접촉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문단 요약을
작용 반작용 법칙에 예외 없는 성립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있으면 1번 정지하고 있는 물체든 뭐 움직이든 물체든 뭐 예외 없이 적용되잖아. 오케이. 2번 반작용은 대상이 서로 인접해 있든 떨어져 있든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적용되는 거니까 틀렸네. 인접해 있어야만 나타난다 하고. 이렇게 풀이란 건 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은 맞았지만. 응? 답은 맞았지만 우리는 금방 뭐로만 했냐면 머리에 저장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 한 문단만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글은 상당히 길고 문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금방처럼 해내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잘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올라가서 확인합니다. 아무리 옳다 싶은 문장도 올라가서 반드시 확인. 어디 있어요? 괄호 1번에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도 작용이 존재한다는 건 밑에 둘째 줄 왼쪽에 정지하고 있을 때나 운동하고 있을 때 모두 성립한다 라는 거 보고 확인. 어떻게 푸는지 이해하겠어? 네. 니네 머리를 믿지 말라고.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요즘 수능은 실수 한 번 싸움에 대학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는 것만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자, 다시요. 2번 반작용은 대상이 서로 인접해 있어야 나타난다. 인접이란 단어가 지문 속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접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접촉했을 때뿐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인접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접촉했을 때도 작용한다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 접촉했을 때도 작용한다는 말을 봤을 때 인접해야만 된다라는 건 틀린 거죠. 이 이외의 것은 안 된다고 말한 거니까 X 하시면 됩니다. 여튼 찾아서 정확한 근거를 보고 하시고요. 한 번 더 해보세요. 4번. 괄호 1, 2, 3, 5X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주무시나요? 주무시네? 잤어? 아이고 어디 좀 아픈가 보네. 엄청 힘들어? 견딜만해? 응, 알았어. 엄청 친절하게 말한다, 그지? 응? 쌤 고3하고 수업할 때 절대 안 이런다. 안 일어나! 이러겠지. 응? 니네 있잖아. 예전에는 쌤이 진짜 뭐랄까 엄청 까칠했었거든. 지금도 그 기운이 남아가지고 상당히 까칠한데 아마 설쌤이 나보고는 내 배 안에 든 게 다 뭐라고 그래 맨날. 뭐 화가 들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잖아. 어? 다 거짓말이야. 내 배 안엔 전부 뭐가 들었게? 덕. 어? 금방 설쌤 지나갔니? 근데 왜? 여튼 말이야, 내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나도 이제 애기들 키우다 보니까 말이에요. 아직 학생은 학생들일 뿐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점점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선생이 얼굴 엉망인 선생. 설모 선생. 알지?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응? 하여튼 니네 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절대 믿지 마라. 다 구라다 전부. 아니 우리 서로 막 이러니까 이상한 것 같으세요? 진심이에요. 자 봅시다. 잠 좀 깨시고 마지막 문단에요. 편입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다 라고 둘째 줄까지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방법은 빨리 도달하게 하고 편리한 기준을 제공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제시한다라고 세 가지 장점을 열거했어요.
그리고 접속사가 그러나 하고 따라붙더니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세모해 두셨죠. 문제점. 그 옆에 합리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모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 나왔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해야 해서 마지막에 신중하게 접근하라. 뭐 이런 말을 했었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편리성 때문에 사용된다. 몇 개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뭐뭐 하지만까지 하나, 그 옆에가 또 하나, 두 개잖아요. 끊어서 확인을 하세요.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전에 여러분 세모해 놓으신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문제점이나 단점에 여러분이 이렇게 세모를 해 두신 거는요. 나중에 거의 100% 선택지 안에서 만나시게 될 거예요.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금방 찾아가서 확인을 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거의 써먹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편리성은 어디서 확인? 셋째 줄 왼쪽에 편리한 기준을 제공한다 라는 말에서 확인해야 되죠. 두 문장을 조합해야 되지 지금. 얘들아 칠판 잠깐 볼까? 이 비문학 지문에서 문장이 물결이라는 문장이 있었고 두 줄이라는 문장과 한 줄이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용일치 선택지를 쫙 봤더니 여기에서 물결 나오고 두 줄 나오고 한 줄 나오고 하는 건 고1 때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쉽게 풀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요, 수능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패턴은 잘 안 나옵니다. 금방 보셨다시피 두 줄인 줄 알았더니 뒤에 물결까지 조합해야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해줘야만 이 하나의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달리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데만 너무 치중하시면 두 개를 떨어뜨려 놓은 걸 찾는 걸 잘 못하시게 될 거거든요. 항상 글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미리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부분 흩어져 있는 걸 조합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거, 확실하고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만 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들아 이건 100% 이래야 된다는 거지 절대 예외 없이 이래야 된다는 거지. 뭐뭐만 하는 거 only의 의미 아니니?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예외 없이 오로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적어요. 그래서 선택지 안에 이런 말이 있으면 모두, 항상, 뭐뭐만, 반드시 뭐 이런 말들이 있으면은요, 좀 의심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올라가서 찾아야 돼요. 좀 전에도 봐봐. 3번에 괄호 2번에 뭐가 있었니? 인접해 있어야만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말이 있었죠. 예외 없이. 틀렸었잖아? 지금도 봐봐.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만 이렇게 된다라고 했거든. 확인해 봅니다. 그런지를. 첫째 줄에 이미 편의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를 하는 법이다라고 나와 있었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그을까? 뭐뭐 해야만, 만이라는 단어를 빡 이렇게 그으세요. 틀린 단어를 그으세요. 항상. 그리고 끝에 X 표시하시고. 자, 마지막 3번 괄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답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자, 어떤 단어가 틀려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 지금이야 니네가 이제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봤으니까 길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문을 보지 않아도, 지문을 아예 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길다가 틀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은요, 길다에는 반대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파랗다의 반대말은 뭐니? 없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완벽하게 뒤집으려면 파랗지 않다라고 해야겠지. 근데 말이야, 있다의 반대말은? 없다. 존재하잖아, 그지? 높다의 반대말? 낮다. 이런 식으로 완벽한 대리버 쌍이 존재하는 단어들은 주로 지금 보시다시피 서술어 끝부분에 들어가요. 얘네들이 주로 틀려 있어. 딱 가서 보면 시간이 길다라고 했지만 첫째 줄, 둘째 줄 보니까 해답에 빨리 도달하게 해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시간이 짧다였겠지. 길다를 빡 하고 그으시고 오른쪽에 X 합니다. 자, 금방 연습해 보신 건 내용일치 선택지란 건 이런 식으로 지문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모조리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보신 겁니다. 근데요,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72쪽, 3쪽.
자, 얘들아 72쪽 3쪽을 펼쳐보니까 이제 진짜 모의고사 문제가 나와 있지. 이건 실제 왼쪽은 수능 문제가 나와 있고 72쪽은 오른쪽은 또 고의 모의고사인가요? 그것이 나와 있을 텐데요. 요 녀석들 가지고 원래는 3문제 4문제가 있었던 건데 한 문제만 지금 뽑아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핵심 정보의 파악 문제. 왼쪽에 스텝 3 다지기 문제 1은 핵심 정보의 파악 문제, 2는 세부 정보의 확인 문제. 이렇게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주제 파악 문제에서 72페이지 있는 그 지문 하나 설명드리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근데 요거 먼저 공부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독해 원리예요. 첫문단 독해법입니다. 제가 교재에다가 첫문단 독해에 글 전체 독해가 달렸다 이랬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좀 강하게 써야겠다 해가지고 첫문단 독해 사활을 걸어라 이렇게 적었더니 사활이 뭡니까 선생님?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니네도 지금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사활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야. 죽고 사는 걸 걸어라고. 단어 뜻을 몰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 고3 고제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첫문단 독해에 대학이 달렸다라고 적었더니 애들이 우리 인생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학이 달렸다니까 엄청 중요한 줄 이제 인지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읽어나가는 속도가 똑같으면 안 돼. 그건 정말 이상하게 독해를 하는 거야. 중간은 빠르게, 처음과 끝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 첫 문단에서 니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던지고 들어가. 이미 모든 글이 그런 게 아니고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은 그래. 수능에 나오는 독서 지문은 반드시 첫 번째 문단 안에서 핵심을 꺼내 주셔야 돼요.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응? 천천히 독해하시면서 제가 찾으라고 하는 것들을 찾으세요. 만약에 첫 번째 문단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문단으로 내려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첫 번째 문단이 이해가 만약에 안 됐다면 2번이고 3번이고 읽어. 괜찮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되려 빨리 읽어도 돼. 쫙 가면서 구조만, 제일 중요한 핵심들만 뭐 이렇게 쪼개 나가면서 잡으시고 마지막 문단에 또 집중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 천천히들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오늘은 첫 문단 독해법에서 시작할 것, 첫 번째, 뭘 찾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건 도대체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요거부터 찾으세요. 이게 무엇을 쓰려고 나타낸 글인가 라는 놈. 이 무엇이라는 놈은 첫 번째 문단에 대부분 2줄, 3줄 안에서 소개해줘요. 한 2-3줄 읽다 보면 정의를 하거나 사례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꺼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이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걸 핵심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중심 화제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단어들보다 더 선호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무엇이라는 여러분이 찾아내신 이 놈은 글 전체의 주어예요. 글 전체 주어입니다. 얘들아, 니네 아무리 긴 글도 결국 참고서나 문제집이나 보면 한 문장의 주제 문장으로 이렇게 빡 압축해놨지. 한 문장의 주제 문장 속에는 항상 또 주어가 있거든. 그게 이거야. 글 전체 주어는 첫 문단 안에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오는 경우는 주로 사설 모의고사거나 허접한 지문들에서 그런 게 있는데, 수능에서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킵니다. 첫 문단에서 이게 뭐에 관한 글인지를 소개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찾으셨으면 두 번째, 니네가 찾은 이 무엇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어떻다라고 서술하는 놈이 나올 거야. 이번엔 또 이걸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무엇이 어떻다는 것일까에서 집중해야 될 건
어떻다입니다. 얘는 글 전체의 서술어예요. 이건 주로 1문단 마지막에,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한두 줄 안에서 거의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 줄이나 아니면 바로 앞에 문장 안에서 거의 던져주고요. 혹시라도 특이하게 1문단이 짧으면서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글들은 2문단 시작하자마자 알려줍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얘들아, 이건 수학이 아니야. 글은 쓰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글들은 이 순서대로 내려가지만 어떨 때는 간혹 얘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2문단 시작할 때 나올 때도 있고, 첫 문단이 좀 길어서 찾기 힘들 때도 있고 그러겠지만 무조건 연습할 거예요. 우리 교재 옆에 날개 부분에 다 위에 뭐 붙어 있냐 지금? 1번 핵심어 찾기, 2번 이어질 내용 찾기 이렇게 적혀 있지? 그게 이거야. 이거를 앞으로 지문할 때마다 해나갈 거예요. 요번 방학 기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첫 번째 문단만큼은 이렇게 독해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만든 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문단을 다 읽었어. 이제 어떻게 할까? 2문단으로 가야겠지. 바로 2문단을 읽겠지. 수능을 치는 전국의 60만 명 중에 59만 9천 명 정도가 그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우는 한 1000명 정도는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죠. 일단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서 바로 2문단으로 가지마. 첫 문단 독해 후에 생각을 하세요. 반드시. 뭘 생각할 것이냐? 도대체 2문단부터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 내려갈까? 2문단부터 내가 어떤 내용에 집중해야 할까? 라는 걸 알고 가세요. 이어질 내용을 생각하세요. 이 이어질 내용은 어떻다라는 이놈이 알려줘. 첫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뭐가 어떻다라고 했던 요 녀석이 이미 알려줘. 이걸 통해서 충분히 꺼내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지문 스텝 3 다지기 문제 1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 첫 문단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긴 편이에요. 원래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 다지기 문제 2 오른쪽 페이지 73쪽에 있는 걸 보시면 한 4-5줄 정도 되죠. 일반적인 문단의 길이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왼쪽은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둘 다 지금 바로 첫 문단 독해법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오른쪽 거를 먼저 짧은 일반적인 걸로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 첫 문단 시작하자마자 서울 청계천 광장에는 스프링이라는 다슬기 형상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했는데 핵심어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반에서 막 물어보니까 스프링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근데 얘들아, 첫째 문장부터 바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야. 기억해놔. 지금은 구체적인 장소, 지명, 예술작품 이런 거를 꺼냈지 시작하자마자 걔를 꺼낼 때는 그걸로 끝까지 달리는 경우는 없어. 거의 대부분. 이 구체적 사례를 꺼냈는데 얘를 통해서 뭘 설명할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건 독해하는 방법인데요. 첫 문단 첫 문장에 구체적 사례가 등장을 한다면 뭐 장소나 뭐 예술품이나 건물이나 뭐 뭐든지 간에 구체적인 이름이 뜩 하고 이렇게 나온다면은요, 얘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드는 이유가 뭐지? 예를 들 때는 예를 드는 이유가 더 중요하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례를 든 이유를 파악해야 되고 이 이유가 바로 핵심어나 이어질 내용을 알려줍니다. 요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금방 쌤 말한 거를 일단은 적어 놓으시고 한번 거기서 이 스프링 얘기 왜 했는지, 다슬기 형상 왜 했는지, 진짜 뭔 말 하려고 꺼냈는지 찾아봐. 응? 일단 어떤 단어 나와야 돼? 둘째 줄에. 이거 설치해갖고 뭐 했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이네. 대중과 미술의 소통. 자, 찾아냈는데요. 그 밑에 줄을 봐봐요. 이와 같이, 아직 표시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이런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 및 활동을 공공미술이라 한다. 했네? 정의를 했네? 정의하는 단어는 뭐? 핵심어. 자, 공공미술의 동그라미.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죠? 공공미술에 관한 글입니다. 얘는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던 거야. 근데 아까 또 중요했던 단어 있지? 공공미술은 뭐 하려는 거지? 대중과 미술의 소통. 이죠? 봐봐요. 다슬기 사례를 통해서 진짜 꺼내려고 했던 건 얘네들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다슬기 이런 걸 주어로 삼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공공미술이 대중과 미술의 소통 했기 때문에 이어질 내용. 어떻게 소통한다는 건지를 분명히 설명해야 돼. 무조건. 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할 게 뻔하고, 니네가 글을 읽으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단어가 뭐게? 소통이란 단어지. 어떻게 예술가, 관객이, 대중이 소통할까라는 걸 끝까지 잡으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끝을 관통시키는 독해의 원리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왼쪽 지문 좀 긴데요. 오른쪽 그 문제는 다음에 할 거고, 자, 다지기 문제 1에서 요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첫 문단이 길지만 이걸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줄에 시작하자마자 뭐 하나? 정의하네 또. 둘 이상의 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정의하는 단어는 핵심어. 기업 결합의 동그라미. 여러분이 찾아내신 건 뭡니까? 글 전체의 주어. 문단 요약을 할 때도 기업 결합을 주어로 삼아서 쓰면 돼. 기업 결합이라는 놈을 주어로 찾아내셨어요. 이제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뭐? 서술어. 서술부에 들어갈 말 어떻다는지를 보자고. 자, 기업 결합은 둘째 줄 눈으로 잠깐 보세요. 뭐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열거하는 것들 이렇게 읽지 않더니 하면 정말로 이렇게 읽어도 돼. 시든 소설이든 비문학이든 열거한 것들 별로 안 중요해. 열거한 걸 한 단어로 묶어놓은 게 중요해. 그게 뭐야? 긍정적 효과들이지. 응? 자, 기업 결합은 긍정적 효과를, 일단 밑줄 그으세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뒤에 접속사가 뭐냐? 하지만. 그러면 오른쪽에 뭐 나와야 돼? 부정적 효과가 나와야 되겠네. 대리버인 부정적 효과. 단점이 나와야 되네. 오른쪽 보니까 뭐 나옵니까?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역기능 세모. 자, 얘들아. 문제점이 등장했네.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 그렇지. 이제 탁탁 따라오네. 좋아요. 자, 그리고 해결 방안 찾으면서 읽으려고 했는데 넷째 줄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어쩌고, 거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라고 뭐를 들었어? 좋아. 사례는 그때 요렇게 하시라고 했었죠. 사례는 중심 문장에서 제외죠. 사례는 중심 문장에서 제외. 자,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가령 또 사례 들어가네.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인 기업들을 결합해서 어떻게 될 경우 지위를 남용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까지가 그 사례였습니다. 거기까지 묶어서 제외해버리시고. 자, 이 때문에 그 밑에 줄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오른쪽에 역기능도 있으니까 그 폐해를 가려내서 차단하려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데, 하지만 왼쪽이 중요하니 오른쪽이 중요하니? 항상 오른쪽. 접속사들은 대부분 오른쪽이 중요하지. 밑줄.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중심 문장을 던져요. 밑줄 그으십시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까지 쭉 그으십시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단계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얘들아, 1문단이 좀 길지? 이렇게 긴 첫 번째 문단들은 흔치 않다. 근데 어쨌든 아주 길게 쭉 뽑아냈는데, 기업 결합 때문에 뭘 한다고? 이제 더 압축시킨다면 여러 단계 심사 과정을 거칠 거야. 그지? 여기에만 이어질 내용. 앞으로 이럽시다. 이어질 내용은 물결 표시. 이어질 내용은 물결 표시.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쌤 질문해보자. 이제 우리 뭐 하나? 이 문단 바로 읽는 게 아니고 생각.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 생각. 아니 쌤 당연히 여러 단계 심사 과정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고 그럼 여러 단계면 최소 몇 개 이상? 아니 왜 두 개라고 얘기를 해? 봐봐. 여러 개네. 이러냐? 다양하다. 최소 몇 개? 두 개를 놓고 와 다양하네. 할 리가 없잖아. 어? 아, 이 빠큐 아니야. 응? 최소 3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 근데 문단의 길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1문단 마지막에 여러, 다양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지금부터 3개 정도가 나오겠구나. 3개 이상이 나오겠구나. 딱 잡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읽어 내려갈 때 니네 뭐에 체크하면서 읽을까? 각 단계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동그라미나 위치 파악을 딱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 확인차 지문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확인차 어디에 어떤 단계가 있는지만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문단의 첫째 줄에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 확인. 이거부터 시작한다지. 동그라미. 기업 결합 성립 여부 확인. 자, 그리고 3문단의 첫째 줄 눈으로 봐봐. 반면 이제 결합이 성립된다면 1단계가 됐다면 그게 영향을 줄 시장 범위 획정 동그라미 두 번째 단계.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첫째 줄.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시장 범위가 딱 획정이 됐다면 오른쪽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 세 번째 단계입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3개가 나왔죠, 단계. 그리고 마지막 줄 가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 최종 결정.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 기업 결합은 부정적이니까 3단계나 거쳤는데 기업 결합이 잘못됐다는 게 판정이 됐으니까 시정해라 라고 나라에서 시정조치를 부과한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하나도 안 읽었죠? 근데 이걸 왜 썼는지 아시겠어요? 이 글을 왜 썼냐고. 이 말하려고 쓴 거 아니야? 기업 결합의 여러 단계 심사 과정을 설명하려고 쓴 거잖아. 밑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놨을 뿐이고. 만약에 선택지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면 시장 구획 획정이 어쩌고저쩌고 했다면 니네 어디서 찾을래? 그럼 이제 시장 범위 획정하는 3문단을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중간은 빠르게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중간 저가 시간 때문에 뛰어넘은 거지 읽지 말라가 아니야. 뛰어넘으라가 아니고 다 읽어 내려가시면서 필요한 것들만 체크를 첫 번째 문단에서 파악한 요걸 바탕으로 체크를 해나가시란 말이에요. 자, 요렇게 독해를 하시는 걸 앞으로는 계속 해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의 취지로 적절한 것 풀어봐요. 답을 찾아보세요. 실제 수능 문제였습니다. 틀렸다 싶은 단어에 빗금도 그어봐라. 틀린 선택지는.
언제 다 풀었어? 여기 숙제인 줄 알고. 숙제인 줄 알고? 아니, 답은 엄청 쉽게 안 찾아지니? 답 몇 번이니? 이게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낮았던 건데, 첫 번째 문단만 잘 읽어도 대부분의 글의 주제는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글 전체 주어랑 서술어를 우리가 파악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5번 먼저 봅시다. 5번. 5번의 선택지가 기억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라 했는데, 사실 니네 지문 어디를 읽어봐도 이런 문장은 없거든? 근데 글 전체를 본다면 어떻게 해놨는지를 봐봐. 선택지에 있었던 말, 기억 결합의 순기능, 지문 속에 있었던 이 말이죠. 긍정적, 역기능의 반대말로 순기능이라고 선택지에는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선택지에 이걸 뒤집어서 뭐라고 해놨어? 부정적 효과라고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중히 가려내야 하는 뭐로 만든 것 같으니? 여러 번 하는 거니까 한 번에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신중한 거고, 심사를 하는 게 가려내는 거예요. 자, 지문 속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적어주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로 막 바꿔놓은 거 보이세요? 영어 선생님들께서도 막 대용이니 뭐니 이런 말을 많이 하실 텐데, 요렇게 바꿔놓더라도 다 찾아낼 수 있게끔 어휘력도 많이 키우시고요. 지문 속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던 단어들로 뒤집고 막 하죠.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번은 어디를 그었나? 기업 스스로 하면 안 되잖아. 정부가 심사를 하는 거였어요. 1문단에서 나왔었고, 이번에 사회 환원하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갑자기. 이 글 전체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올 수 없는 글 아니야? 니네 생각해봐. 쌤이 2, 3, 4문단 중간에 문장들 하나도 안 읽어줬지만 2번 같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 이게 흐름으로 읽는 것이다. 글 전체 흐름을 잘 잡았다면 사회 환원이 갑자기 이 글에서 왜 나오나? 글 쓴 이유에서 완전 벗어나 있죠. 바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않는다를 그으시고, 1문단을 보셨을 때 기업 결합에 순기능이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선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소비자의 평가를 그으시고요. 정부가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되셨습니까? 일단 오늘 수업의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부 정보의 확인을 가지고 다지기 문제를 찾아 나가 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리 안 풀어오셔도 됩니다. 너무 제가 진도가 빠르거나 하면,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 게 쌤이 너무 빠르면 그러면 미리 풀어놔. 못 따라오겠다 싶으면. 아니면 그냥 수업 시간에 참여하면 된다. 알아서 해결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